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윤민의 집이라는 사진집에는 성균관대 교수이던 고 전몽각 선생의 딸이 태어나 시집갈 때까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1990년 초판이 나온 뒤 20년 만에 재출간됐는데요. 사진집으론 드물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머리를 닦는 모습부터 졸업식 장면까지 흑백 사진에 담긴 가족의 소소한 일상이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개인의 일상이 담긴 사진집이라는 점도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일상을 찍은 사진은 주로 사적인 영역에서 소비되어 왔습니다. 앨범의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건 친분이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윤민의 집처럼 일면식도 없는 대중들에게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개인의 일상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든 자랑스러운 것이든 감추고 보호해야 하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속합니다. 윤민의 집은 출판됐다는 점에서 언론의 조명을 받았지만 인터넷에는 이미 수많은 윤민의 집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의 광범위한 사용과 함께 직접 대면보다는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나 정보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수 있는 온라인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기술은 창과 방패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는 선택적 권리를 포함하며 사생활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즉,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윤민의 집은 어떤가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 건 아닐까요? 최근에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장식됩니다. 개인의 깊숙한 문제가 세상에 고스란히 공개되어 그 사람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개인 정보들이 자의건, 타의건 간에 여러 루트로 공개된다는 겁니다. 가령 제 사진이나 일상도 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인터넷 검색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즉, 개인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고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정보는 악의적인 사용이나 변질된 정보로 바뀔 수 있고 오용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인권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심을 갖고 온라인 정보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신뢰 및 거래 등과 같은 디지털 경제에서도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단어로 온라인 거래, 데이터 가치, 디지털 서비스와 기술, 업무 형태의 변화, 사업 모델의 혁신 등의 단어와 함께 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경제 수익 모델이 많이 출현하고 있지요. 가령 잡코리와 같은 서비스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많이 제공되지요. 이전에는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기업은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고 직업을 소개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새로운 디지털 경제 모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보안상의 취약점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입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해킹을 당했거나 내부자가 본인의 사익을 위해
개인 민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정말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단순 실수로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무심코 공개된 카톡방이나 SNS에 민감한 개인 사진이나 자료를 올리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해킹으로 고객 1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건, 내부자 유출로 환자 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 학생 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내가 또는 회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그 빠른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되돌리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공개된 개인정보는 지각 없는 사람들을 통해 여기저기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침해 사례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나 앱에 회원을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이트나 앱들이 있었던 겁니다.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선 첫 번째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를 목표로 하는 해킹이나 내부자의 악의적인 유출이 원인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무단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동의 절차를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해야 하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침해 사례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속출한다는 연합뉴스 기사와 허위 동의로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다는 기사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허위 도용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침해 사례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원래 개인정보를 수집 시 회원 관리에만 사용하겠다고 해놓고는 마케팅이나 판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입맛에 맞게 변경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또한 불법적인 사용입니다. 다음은 수집된 정보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침해 사례입니다. 신고된 사례들로는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동의받지 않은 불법 마케팅에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으로는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의 홍보물을 발송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침해 사례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신원도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용하는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아닌 영 다른 정보로 가입되어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있는 사이트를 만난 적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다행히 사이트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없어서 바로 회원 탈퇴를 했지만 제 개인정보는 이미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내가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신용불량자나 불량 거래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불법 대출 사례가 신고되었는데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신용불량을 만들었던 겁니다. 온라인 명의도용 쇼핑 사례도 신고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사례는 본인이 아닌데 취업 면접을 보는 사례가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리 면접을 보게 했던 겁니다. 참 다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침해 사례로 건강, 금융, 성적 지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건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이 공개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금융정보, 진료기록 같은 의료정보, 가족관계정보, 성적 취향 등의 정보가 노출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입니다. 병원이나 의료정보회사의 환자 기록이 해킹되어 노출되는 사례 등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성적 취향이 공개되어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악의적인 사건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사례 말고도 프라이버시 침해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악의를 갖고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희생자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정보는 소중한 겁니다. 존중해주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노출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활용이 광범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그에 따르는 프라이버시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온라인 비대면 환경이 만들어지며 프라이버시 침해받는 사건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신고되지 않고 상담받지 않은 사건들이 훨씬 많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정보들이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불법적인 사건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의 증가와 확산은 온라인 보안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겁니다. 온라인 보안이란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를 무단 접근하거나 훼손, 도난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시스템에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대표적인 방법은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악의적 사용자를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의 보안은 인터넷에서 이동되는 데이터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읽을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트워크라는 상황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지만 데이터를 읽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안의 기본은 정보를 보호하는 겁니다. 민감 정보를 보안 기술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보안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줍니다. 가령 온라인 은행 거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뱅킹 이용하고 있지요? 인터넷 뱅킹 시 여러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보안 프로그램을 우리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온라인 은행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가능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기술은 중요한 겁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위협의 유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 복제 기능을 가진 악성 코드가 시스템 손상 또는 데이터 파괴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와 같은 원바이러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정보가 고스란히 범죄자에게 넘어갑니다. 정말 확실하게 넘어갑니다. 가짜 이메일,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사기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나 의식 없이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사기꾼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진짜인 것처럼 꾸미는데 천재들입니다. 주변에서 눈뜨고 정보를 넘겨주는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이메일에 링크가 걸려 있으면 무조건 지우세요. 피싱 메일입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데이터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랜섬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 주변의 교수님과 연구원들이 실제로 당한 경우가 여러 번 봤습니다. 내 컴퓨터가 인질이 됩니다. 접근도 안 됩니다. 전원을 켜면 인질범의 협박 화면만 보이고 다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집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SNS에서의 범죄 유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기 행위를 하는 개인정보 도용범죄,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타인에 대한 괴롭힘 또는 협박과 같은 사이버 폭력,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무단 공유, 명예훼손, 성적 콘텐츠 등의 불법 콘텐츠 게시 행위, 가짜 프로필이나 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사기를 치는 피싱 사기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정보나 미끼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법 위반 범죄가 있었습니다. SNS에서의 범죄 예방법으로는 소셜미디어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하거나 강력하고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사실 여러 개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정보나 민감한 사진, 위치 정보 등의 공유에 주의합니다. SNS에 본인의 하루 일과를 너무도 세밀하게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공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건 좋지만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공유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세세한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타인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정보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불법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심스러운 계정이나 메시지는 그냥 무시하고 삭제합니다. 호의를 베푸는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는 모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삭제하고 신고합니다. 사이버 폭력 행위를 자제하고 예방합시다. 혹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 즉시 신고하고 계정의 보안 조치 강화를 해야 됩니다. 심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에도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원정보를 도용한 계좌 개설 및 금융사기 거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스미싱 범죄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것도 눈뜨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ATM에 가면 경고 문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ATM이나 결제 단말기에 불법 장치를 설치하여 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범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뱅킹이나 결제 계정을 해킹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체 보안 카드 관리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예방법으로 먼저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1234, 핸드폰 번호 이런 것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증 설정이 아닌 이중으로 인증을 설정합니다. 가령 생체인식과 비밀번호를 함께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 개를 사용하면 불편하지만 내가 불편하면 타인은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이체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공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에 언급했지만 피싱 메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모르는 메일이나 문자는 지우세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계정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방안으로는 데이터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아예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는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환하여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해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는 암호 전문가가 꾸민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암호화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입니다. 암호화 방식은 구체적으로 공부하자면 복잡하고 다소 어렵지만 우선 본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대칭키 암호화, 비대칭키 암호화, 해시 함수 암호화 등이 있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집 열쇠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동일한 열쇠가 있는 가족들을 여러 명이 출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비대칭키는 열쇠가 2개 필요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규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인, 민감정보의 보호 방안도
탄탄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행동 수칙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유추하거나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학번이나 가족 생년월일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바로 바꾸세요. 다양한 문자의 조합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구성으로 만듭니다. 비밀번호 관리 팁으로는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불편하지만 사이트에서도 바꾸라고 합니다. 바꾸라고 하면 바꾸세요. 그리고 각 계정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비밀번호 관리 도구를 활용하면 여러 개의 비밀번호를 사용해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정부기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가장하거나 긴급성을 강조하는 이메일은 스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예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라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프라이버시와 보안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내 정보는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해준 역할도 합니다. 우리 학부는 인터넷을 폭넓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보안이라는 문제를 항상 유념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